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동권리 옹호와 공익법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는데요. 저는 사실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공익법 생태계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후배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보라고 이걸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세 분의 사진과 약간의 이력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소라미 변호사님 괜찮으시죠? 예, 제가 가디언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미드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가디언. 없으시구나. 네,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와 굉장히 예쁜 여자 배우가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는 어떤 거였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약을 이제 하다가 걸려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어느 아동 권리 옹호 단체에 가서 뭐 몇 시간이었더라 300시간인가를 봉사하라는 그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이 로펌 변호사가 자기 직장도 있지만 아동 권리 옹호 단체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아동 권리 옹호 단체는 변호사와 그리고 이제 상담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펌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동 권리 옹호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이런 것을 이제 날줄과 시줄로 엮어가면서 또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등장하면서 뭐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도시에 있는 그런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이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물론 거기는 이제 아동 전문가들과 협동해서 그런 학대 사건이 생겼거나 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개입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하면서도 놀라웠는데 아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구나. 약간 로펌 형태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을까요? 김지석 교수님 혹시 몇 명쯤? 한 명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변호사가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없는가 봐요. 그렇죠? 네,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상근 변호사가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변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분은 대표적인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소라미 변호사님 최초의 아동 인권 전업 공익 변호사라고 제가 썼는데 네, 최초 맞으시죠? 아니지 않을까요? 전업은 최초시잖아요, 그렇죠? 아동 인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물론 그 선배님들이 계셨겠지만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전업 공익 변호사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님 제가 연수원 시절에 뵀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중앙아보전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여성 변호사회랑 사랑샘 재단에서 펀딩을 받아서 자기 월급을 자기가 마련해서 중앙아보전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진 변호사님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상근을 하셨습니다. 그 NGO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아동 NGO에서 이렇게 상근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소라이 변호사님 지금은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가 계시고 신수경 변호사님 율담이라는 이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김희진 변호사님 지금 국제아동인권센터를 나오셔서 박사과정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왜 손을 꼽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오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장애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법 연구회라는 단체를 제가 이제 꾸리고 있는데 회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관심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 권리 옹호 쪽은 그 옹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장애 쪽만 예를 들면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뭐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전국에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 쪽은 복지 단체는 매우 많은데 왜 권리 옹호 단체는 손에 꼽을까? 이것은 우리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익법 생태계 사실은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과연 이 말을 써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법률가 중심의 것이 아닐까? 차라리 아동 권리 옹호 생태계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는 변호사로서 약간은 이 법률 문제 그리고 옹호 체계의 법률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그냥 썼습니다. Public Interest Law의 번역이 공익법이고요. 그냥 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공익법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법은 뭔가 사실은 법이 부자들만을 위해서 혹은 법이 가해자들만을 위해서 법이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럼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그것이 바로 공익법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동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공익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요 그림에서 위에는 옹호라는 말을 썼고 밑에는 보호라는 말을 썼는데요. 흔히 이제 저희가 뭐 법률가들은 약간 이 단어를 되게 엄격하게 가려서 쓰다 보니까 국가는 보호 책임이 있다, 인권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아닌 밖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국가가 하는 보호와는 달리 그거를 옹호라고 애드보커시라고 이제 약간 구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국가만으로는 아동 인권은 절대 보호될 수 없다. 결국 이 애드보커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국가도 아동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결국 옹호와 보호가 서로 물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간에 법률상 옹호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법을 통해서 이런 옹호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법률상 옹호체계라고 제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이제 아동성포법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아동이 학대를 당했거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의 보호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동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옹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와 보호가 이렇게 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옹호 체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제가 한번 오늘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동이 어떤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제보가 되었을 때 그 아동의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친부나 혹은 양모나 뭐 이런 가해자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분리를 하고 예컨대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동을 법률상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법이 개입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아까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안 된다는 거겠죠.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게다가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제가 장애 활동을 오래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아주 집요하고도 힘들 정도로 저에게 일을 시키는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들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도 있고 아직 어리고 법이 뭔지도 세상이 뭔지도 변호사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이들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매우 부족합니다. 150명의 전업 공익 변호사 중에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본 것인데 그 옆에 60만은 뭘까요? 지금 변호사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1년에 20시간씩 해야 됩니다. 이 3만 명이 1년에 20시간의 공익활동을 최소한으로 했을 때 그 시간은 60만 시간입니다. 근데 이 60만 시간 중에서 아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아마도 매우 미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무빈 지평이라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로펌들은 이 아동인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제 한국의 로펌들을 찾아보았더니 이제 법무빈 태평양에서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지평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소위원회가 있고 법무빈 원이 아동인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뭐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들은 어떨까를 봤는데 제가 사실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대외적으로 보고된 공익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로펌들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옹호 활동이 아니라 뭐 멘토링이랄지 뭐 교육이랄지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옹호 활동을 하는 로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떨까라고 제가 봤는데요. 이 세 개의 로펌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로펌입니다. 화이트앤케이스, 뭐 라담, 뭐 크로웰 모두 다 아주 엄청난 규모의 로펌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앤케이스에서 2020년에 아동 분야의 스트래티직 리티게이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는 공익 기획소송이라고 하고 주로 미국에서는 임팩트 리티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동 인권을 위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서서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는 그런 소송을 이제 전략적 스트래티직 리티게이션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합니다. 아예 그 8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화이트앤케이스라는 미국의 대형 로펌이 발간을 했습니다. 뭐 라담이라는 로펌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옹호 사건에 케이스를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크로웰이라는 데는 사실은 제가 재밌었던 거는 미국은 지역별로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잘한 변호사들을 수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2022년도에 크로웰 앤 모링이라는 로펌이 수상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했고 100명의 변호사가 200여 케이스에 인볼브가 돼서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일하고 있는 지평도 굉장히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숫자로 100명이 200여 건의 케이스를 했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아마 지평이 작년에 했던 아동 권리 옹호 케이스는 10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10명이 10건 정도를 했다고 해도 로펌 중에는 한국에서는 제일인데 미국의 크로웰은 한 해에 100명이 200여 건의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협회는 어떨까라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중에서 아동 인권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소개한 곳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한변협 산하의 인권위원회 산하의 여성아동 인권 소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 인권 관련 매뉴얼을 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떨까? 이제 ABA는 미국 변호사협회를 얘기하고요. ABA는 내부에 센터 온 칠드런 앤 더 로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동과 법 센터죠. 여기에는 아예 20명의 상근 변호사와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미션 온 유스 앤 리스크, 위기에 처한 청소년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16명의 위원과 12명의 자문위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아동인권을 세게 하는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일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한국의 대한변협과는 달리 아동권리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말로 아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한 거는 정말 막 열심히 찾아야 한두 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아동 권리 옹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부러웠던 것은 전국 65여 곳의 지방 변호사회에 아예 아동 인권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생겼을 때 대구지방 변호사회에 상담 창구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한국은 그런 상담 창구를 두고 있는 지방 변호사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의 헌신과 사명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 이런 것들이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공익기금은 우리나라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여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분 오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2021년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배분 금액 7,104억 원 중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배분 금액은 1,740억 원입니다. 1,7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확히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만 홈페이지나 등등에서 확인하면 복지적 지원, 생활 지원과 교육 등의 대부분 소요가 되었고 아동 인권 혹은 권리 옹호 활동과 관련된 금액은 아마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권위원회는 더 돈이 많습니다. 무려 2022년도에 배분한 금액은 2조 9,500원입니다. 국민들한테 열심히 복권을 팔아서 만든 돈으로 공익사업을 하라고 복권법에 되어 있는데 이 2조 9,500억 중에서 법정 배분 사업을 제외하고 배분된 금액은 1조 9,948억 원입니다.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공익사업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어떨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범죄 피해자 중에 아동 관련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돈이 아닐까? 2021년 기준 287억 원입니다. 이 기금은. 그런데 대부분 지역 아보존 운영,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었고 아동 피해자 법률 옹호를 위해서 사용된 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방금 얘기한 이런 돈 못지않게 기업의 사회공헌 액수는 엄청 많습니다. 2017년 우리 한국 기업의 전체 사회공헌 지출액은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한 해에 사회공헌 액수로 기부한 돈이 2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에 40%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 2조의 40%, 2조 7천억의 40%면 뭐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이 돈이 돈 중에서 옹호 활동, 아동 인권에 기부된 돈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볼 수 없습니다만은 온갖 기업 사이트들을 다 뒤져봐도 아동 인권을 위해서 기부했다라는 기업 사이트를 제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동 권리와 비즈니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UN 글로벌 컴팩트 등이 만든 것이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SK 그룹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 아동 권리와 비즈니스 원칙은 기업이 아동 권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종의 룰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아동 인권 존중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업이 commitment to support,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의 내용이 전략적 사회 투자, 옹호, 공공정책 기업 이런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복지적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률상 옹호 체계는 어떠한지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국에 시군구 내에 다 있죠. 이 중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곳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동 보호 체계 내에서 법적 옹호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을 제가 봤더니요. 일본은 2016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에서 법적 옹호가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보전의 역할을 하는 데가 일본은 아동상담소인데 거기에 변호사 배치를 법률상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Children's Advocacy Center 당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에 연계한 차등적 대응 체계의 하나인데요. 전국에 93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변호사가 각 센터당 여러 명의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이런 공익단체를 둘러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아동권리 옹호 활동만 30년을 한 변호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베테랑이에요. 아동에 대한 베테랑이에요. 근데 아까 한국에서 10명이 지금 있다? 이건 너무나 한국의 인구 대비해서도 이거는 좀 불행한 일이다. 자, 우리 법률상 옹호 체계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법률구조를 이런 법률구조공단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두루가 법률구조 활동을 하려고 해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법률상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1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515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변호사가 11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다 뒤졌는데 아동 무슨 전문팀이 있다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아동 관련 무슨 TF를 만들었다거나 연구회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현재 그 옹호 체계의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동 학대 등 아동 권리 침해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국이 떠들썩하고 언론이 그 일로 도배를 하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저는 이 옹호 체계가 너무나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문제 제기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옹호 체계, 옹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까 과제를 많이 말씀드렸죠. 우선 이런 전문 공익 변호사를 양성해야 하고 변호사협회나 로펌 등에서도 옹호 활동을 해야 하고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동 권리 옹호 단체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 단체들이 꽤 있죠. 그런데 옹호 단체도 일부 주제에 관해서 있습니다. 뭐 수용자 인권이랄지 뭐 일부 주제에 관해서 10대 청소년들 뭐 있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장애 쪽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스스로 옹호단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지단체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복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권 담론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옹호단체가 육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구조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기업도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공적 기금들도 복권기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돈을 정말로 복권기금의 1% 내지는 아닙니다. 0.1%만 매년 정말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데 뿌려져도 정말 저는 세상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당장 먹을 빵과 아이들한테 당장 잠잘 집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은 제도하고 연결됩니다. 아동 문제를 결국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공익법 생태계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